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떠나면 양의 기운 또한 흩어진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업력은 실로 거대하여 능히 수미산을 대적할 수 있으며 깊은 바다와 같은 업보의 바다에 거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침상 하나, 잠자리 하나는 비록 미미해 보일지 모르나 실은 한 집안의 기운이 흐르고 머무는 것을 좌우합니다. 잠깐의 소홀함, 무심코 지나친 헛된 마음 하나가 집안의 운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빈 침대, 비어있는 방 하나가 정말로 한 집안의 운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낡은 약방 백초당에서 일어난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침상 하나가 진씨 가문의 가운을 무너뜨리고 약방의 장사를 망치게 하며 노모를 병석에 눕게 하여 온 집안을 어둠 속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뜻밖에도 지나가던 한 노승과 지장경 속의 불법 한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그저 미신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집착과 사람의 온기, 그리고 효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나 풍수의 기운, 혹은 생활 속 작은 것들에서 인생의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집안에 사람이 자지 않는 침상은 결코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먼지가 쌓이거나 집안이 썰렁해 보일까봐 걱정할 뿐,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학문에 따르면 침상은 그 이치가 매우 큽니다. 침상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누우면 양기와 정신이 서로 교감하여 침상의 생기가 돌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으면 양기는 흩어지고 음기가 저절로 생겨나 허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진풍은 평양진 남쪽 거리 백초당 약방의 젊은 주인이었습니다. 이진신의 백초당은 3대에 걸쳐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걸룡영간, 진풍의 증조부인 진노야는 고본배원탕이라는 탕약으로 공경에 처한 지부의 가족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부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청제제세인 심이라는 현판을 약방 문 위에 걸어주었습니다. 진풍의 조부대에 이르러서는 겨울과 봄에 역병이 돌 때마다 큰 솥에 탕약을 달여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남쪽 거리의 노인들은 지금도 그때 약방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거리 입구에서 골목 끝까지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약 향기가 섞인 증기가 온 거리에 퍼지면 차가운 바람조차 부드러워지는 듯했습니다. 진풍의 아버지 진수읍대에 이르러서는 비록 조상님들만큼 전설적인 일화는 없었으나 정직하게 약을 짓는 규칙을 지키며 안온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진풍은 어릴 때부터 약방에서 자라 약 냄새를 맡고 약재를 먹으며 컸습니다. 5살 때 감초와 진피를 구분할 줄 알았고 10살 때는 아버지를 따라 이웃들의 두통과 열을 치료해 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소야광이라 불리며 진씨 가문의 솜씨를 이을 제목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풍의 16살 난 여동생 진월에게 갑작스러운 병마가 덮쳤습니다. 그날은 단오였는데 진월은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종자를 빚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어지럽다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다시 불렀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지만 맥이 이미 끊겼다고만 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몸에 들어와 양기가 갑자기 흩어졌다고 했지만 그 사악한 기운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백발의 부모가 검은 머리 자식을 먼저 보내니 진풍의 어머니 류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통곡했습니다. 그 후로 병석에 누워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아버지 진수읍은 주변 고을의 명의란 명의는 다 청했고 탕약을 솥단지째 다렸지만 류씨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두통이나 열도 아니고 장기가 상한 것도 아닌데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몸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은 물에 젖은 선지처럼 창백했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치료하기 위해 진수읍은 가산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약방 뒷방에 가득했던 산삼, 녹용, 악교 같은 귀한 약재들은 차례로 팔려나갔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단목 약장마저 눈물을 머금고 전당포에 잡혀 약값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약방의 장사도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백초당이 문을 여는 아침부터 문을 닫는 저녁까지 카운터 앞에 약을 지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진수업은 진맥하고 처방하느라 바빴고 진풍은 약을 달고 포장하느라 바빴으며 류씨는 안채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약 향기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진월이 떠난 후 약방은 점차 인기가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처방전 한 장 쓰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의 약재에는 먼지가 쌓였고 벽구석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졌으며 청제제 세인심 현판마저 칠이 벗겨져 광택을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씨 집안 전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먹구름에 덮인 듯 침울하고 억눌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100년 된 개수나무조차 그해 가을에는 꽃 한 송이 피우지 않았습니다. 진풍은 때때로 약방 문 앞에 서서 맞은편 양장점과 잡화점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다가 다시 썰렁한 자신의 가게를 돌아보며 가슴이 무언가에 막힌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풍은 효자이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의학을 배워 본초강목과 상한자병론이 닳도록 읽었던 그는 어머니의 맥을 짚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맥상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기운도 뜨거운 기운도 없는데 류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약재에 문제가 있나 싶어 직접 산에 가서 신선한 시오와 당귀를 캐와 다려드렸지만 류씨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습니다. 가장 진풍을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가 종종 꿈속에서 하는 잠꼬대였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여동생 진월의 아명인 모라, 월아를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때로는 추워. 너무 춥구나. 엄마가 입을 덮어줄게 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진풍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생은 생전에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이면 어머니가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생은 없고 어머니는 꿈속에서도 동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불러온 의원들은 모두 생각이 깊어병이 된 것이니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며 진수호백에 류씨를 잘 위로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진풍은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름 끼치는 비밀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진월이 생전에 쓰던 방은 약방 뒷마당 동쪽에 있었는데 남양 창문 아래에는 조각된 배나무 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수업이 예전에 목수를 시켜 특별히 만든 것으로 침대 머리맡에는 진월이 가장 좋아하던 참외와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월이 떠난 후 류씨는 추억을 남기겠다며 방 안의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대에는 진월이 좋아하던 소박한 무명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베개맡에는 생전에 읽던 역의 책이 놓여 있었으며 책장 사이에는 그녀가 딴 감개와 꽃잎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인 양 언제든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진풍이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음산한 한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혹한도, 여름의 서늘함도 아닌 마치 습기를 머금은 음산한 냉기였습니다. 늦가을 새벽안개처럼 발목을 타고 올라와 저절로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인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는데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커튼도 빈틈없이 쳐져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침대 위에 야른 휘장을 살랑거리고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진월의 이불을 만져보면 천은 보송보송했지만 손끝에는 우물물에 손을 담근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슬픔이 지나쳐 착각한 것이라 여기며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평양진에 100년 만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공기는 찜통처럼 후텁지근했고 마당의 버드나무 가지는 축 늘어져 있었으며 매미 소리마저 기운이 없었습니다.
진풍은 아버지를 도와 약방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진월의 방 앞을 지날 때 또다시 그 익숙한 음산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동한 그는 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류씨가 월이가 돌아오면 들어오지 못할까봐 잠그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진풍은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어 환기를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는 순간 눈가의 침대 휘장이 또다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헥 돌아보니 푸른 휘장이 마치 누군가 침대가에 앉아 공기를 움직인 것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데 삐그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던 창문이 저절로 틈을 보이며 열린 것입니다. 창밖에는 바람 한 점 없고 마당의 개수나무 잎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데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진풍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밀었습니다. 손끝이 창틀에 닿자 뼈를 찌르는 듯한 한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바늘에 찔린 듯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진풍의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날로 심해지는 병세, 날로 썰렁해지는 약방, 여동생이 떠난 후 집안에 일어난 모든 변고들이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이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침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진수업은 종일 수심에 잠겨 낮에는 약방을 지키고 밤에는 류씨 곁을 지키느라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차마 더 근심을 드릴 수 없었고 게다가 이런 귀신 들린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슬픔이 지나쳐 헛것을 본다고 할 것입니다. 진풍은 비밀을 가슴에 묻고 혼자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음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깊은 밤에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낮에도 문 근처만 가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은 온도계를 들고 방 안 온도를 재보았는데 마당보다 무려 5도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도 이 한기가 심해짐에 따라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있을 때도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풍이 약을 먹여드리는데 갑자기 진풍의 손을 잡으며 멍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풍아, 저기 봐라. 월이가 내 엄마 침대맡에 앉아있구나. 바닥에 앉지 말라고 해라. 바닥이 차다. 진풍이 시선을 따라갔지만 침대맡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류씨가 자신의 팔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아, 손이 왜 이리 차니? 엄마가 비벼줄게. 진풍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가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빈 집의 사악한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마을의 낡은 찻집을 찾아가 견문 넓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들은 어머니가 동생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렇다거나 집터가 불안하니 도사를 불러 구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업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런 미신을 믿지 않았고 진풍도 감히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진풍이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이한 승려 한 명이 백초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해질 무렵으로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거리의 행인이 점차 줄어들 때였습니다. 탕후루 장수도 좌판을 거두고 대장간의 망치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한 노승이 낡아서 하얗게 바랜 회색 승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소매와 자락은 달아서 올이 풀려 있었고 손에는 희미한 연꽃 무늬가 새겨진 낡은 작은 바루를 들고 약방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탁발승처럼 불호를 외치지도 앞으로 나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꼿꼿이 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약방의 안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진월의 방으로 통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고요했으나 깨지기 직전에 보물을 바라보는 듯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풍은 카운터 뒤에서 말린 금은화를 종이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노승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진풍은 손에 들고 있던 금은화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쭈그리고 앉아 약재를 주우면서도 노승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쫓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풍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던 일을 멈춘 채 밖으로 나가 노승에게 합장하며 예를 표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수행자는 존중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스님, 약을 지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주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약을 지으시려면 가부께서 안채에 계시고 시주를 원하신다면 저희 가게가 넉넉지는 않으나 거친 밥 한 끼 대접할 수는 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듯한 특유의 뚫고 들어오는 힘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빈승은 약을 구하러 온 것도 밥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은 수 한 그릇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묵은 수요. 진풍은 멍해졌습니다. 의서를 읽어보아 묵은 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뜻하며 성질이 차고 열을 내리며 독을 푸는 효과가 있어 특수한 탕약을 다릴 때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석양은 서산에 걸려 있는데 어디서 빗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진풍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노승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름투성이의 손톱이 누렇게 바랫마른 손가락을 펴진 시 집안의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대개 저택 안에 빈승이 구하는 물이 있습니다. 진풍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뒷마당에는 오래된 우물 하나뿐인데 우물물은 지하 수인이 어찌 묵은 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막 되물으려는데 노승의 시선이 그의 어깨 너머 뒷마당 진월의 방으로 통하는 복도를 향했습니다. 평온했던 눈빛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불호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여, 이 집이 새고 있군요. 새고 있어. 진풍은 무의식적으로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와는 가지런했고 작년 겨울에 수리하여 틈새 하나 없었으며 비가 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노스님, 지붕이 샌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가게 지붕은 막수리를 맞춰 비가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다시 진풍에게 돌렸습니다. 말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빈승이 말한 것은 비가 아니라 인기가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기라는 두 글자가 마치 천둥처럼 진풍의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는 날로 썰렁해지는 약방, 창백한 어머니의 얼굴, 꽃을 피우지 않는 마당의 개수나무, 진월방의 한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집은 사람과 같아서 인기가 없으면 마치 사람이 혼백을 잃은 것처럼 자연히 쇠락하게 됩니다. 진풍은 크게 놀라 몸을 비켜서며 노승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노스님의 해안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소생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디 안으로 드셔서 차라도 한잔하시며 어찌하여 인기가 새는지, 저희 집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약방 안의 한기는 밖보다 더 심했습니다. 노승은 문턱을 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카운터와 약장, 안채 입구를 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진풍의 초조하고 헬쑥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의 집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가구는 그대로이고 이불 쫓아 갈지 않은 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풍의 얼굴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방,
3년 동안 비어있던 그 침상을 떠올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고 베개 옆에는 책이 놓여 있으며 창가 화장대에는 생전에 쓰던 연지곤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류 씨가 매일 닦아 먼지 하나 없게 했던 그곳. 그는 입술을 떨며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3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방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계속 비워둔 채 생전 모습 그대로 두었습니다. 휴 노승은 길게 탄식하며 눈빛에 연민을 더했습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어. 추억은 마음에 남기는 것이지 집에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실체중생이 무시이래로 자기를 잃고 사물에 미혹되어 본심을 잃고 사물에 따라 구른다 하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추억을 붙잡으려는 집착에 빠져 있지만 사람이 떠나면 양기도 떠나고 공간이 비면 음기가 생겨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침상은 본래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오랫동안 사람이 자지 않으면 양기가 다 흩어지고 음기가 그 자리에 따리를 틀게 됩니다. 마치 입을 크게 벌린 괴물처럼 밤낮으로 집안의 양기와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당신 집안의 인기는 바로 그 빈 침대에서 새어나간 것입니다. 노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진풍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방 안의 뼈를 깎는 듯한 한기, 어머니가 꿈속에서 춥다고 외치던 일, 저절로 열렸던 창문을 떠올리며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어머니의 병과 약방의 몰락이 우연이 아니라 그 빈 침대가 집안의 생기를 희석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니. 그랬군요. 그랬던 것이군요. 진풍은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고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조상님들의 학문이 이토록 오묘하여 음양의 기운 흐름이 집안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놀랐고 수많은 의서를 읽고도 정작 음양의 조화와 집터 기운의 이치에는 까막눈이라 어머니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었던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쿵하고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먹였습니다. 노스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진씨 집안을 구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의 방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동생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살 길을 일러주십시오. 노승은 급히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마른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진풍의 팔에 닿았습니다. 시주여, 어서 일어나십시오.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하니 중생의 고통을 보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빈승이 이곳을 지나다 댁과 인연이 닿았으니 마땅히 돕겠습니다. 진풍은 기뻐하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노승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칼산에 오르고 불바다에 뛰어드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노승은 그의 손을 다독여 진정시킨 뒤 안채 입구로 가서 뒷마당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입니다. 결자해지라 했으니 센 인기를 메우려면 그 열쇠는 빈 침상에 있습니다. 음기가 이미 침상에 3년이나 머물렀으니 강제로 쫓아내려 하면 오히려 음기를 자극하여 어머니를 해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양기가 허약해져 있으니 음기의 반격을 받으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진풍의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가장 두려웠습니다. 노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에 빈자리가 있으면 돌로 채워야 하고 침상에 음기가 서려 있으면 양기로 눌러야 합니다. 당신은 3가지 물건을 찾아와 빈승이 일러주는 대로 오늘 밤 자시가 되기 전에 그 침상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기를 누르고 양기를 다시 흐르게 하여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머니의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낫고 약방의 장사도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진풍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3가지 물건이라니요. 노스님, 그게 무엇입니까?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서두르지 않고 몸을 돌려 약방벽에 걸린 지장보살본원경 탁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진풍의 조부가 고승에게 부탁해 만든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나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노승은 탁본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은 평범해 보이지만 각기 깊은 뜻이 있어 천, 지, 인 3재의 기운에 대응하며 또한 지장경의 자비, 중정, 제세의 마음과도 통합니다. 제대로 찾아 올바르게 쓰면 대개 운세가 마른 나무의 봄이 오듯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 찾거나 놓는 순서가 틀리거나 마음에 잡념이 있다면?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없이 무거운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집안의 숨은 음기를 완전히 폭발시킬 것입니다. 음기가 분노하여 집안 사람들의 양기를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면 어머니는 물론이고 당신과 부친 또한 100일 안에 큰 화를 입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풍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3가지 물건에 온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다니.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바닥에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스님, 사안의 중대함을 알겠습니다. 부디 명시해 주십시오. 그 3가지 물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노승은 그의 긴장한 기색을 보고 핵심을 찔렀음을 알고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가서 접시에 놓인 구기자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놓은 뒤 천천히 손가락 3개를 펴고 첫 번째 힌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물건, 생발하는 양기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흙 속에서 자라지만 일편단심 하늘을 향해 자라나려 합니다. 집집마다 있지만 오곡잡곡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온갖 맛을 포용하여 볶든, 끓이든, 튀기든 요리에 어우러져 맛을 조화롭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기를 몰아내고 사악함을 피하는 효능이 있어 음사를 쫓고 원신을 굳건히 합니다. 이것을 침대 머리맡에 두면 정수리로 양기를 끌어들여 침대 북쪽의 음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진풍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흙에서 자라고 하늘을 향하며 곡식이 아니고 사악함을 쫓고 맛을 낸다. 무엇일까? 처음에 마늘을 떠올렸습니다. 마늘은 흙에서 자라고 귀신을 쫓으며 맛을 냅니다. 하지만 마늘의 솟구치는 양기가 부족한 듯했고 집집마다 있지만 뭉쳐서 자라니 하늘을 향해 곱게 뻗는다는 말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쑥도 생각했지만 쑥은 약초이고 집집마다 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나 배추는 채소이니 오곡잡곡의 연장이라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막 되물으려는데 노승이 2번째 힌트를 말하며 생각을 끊었습니다. 2번째 물건, 중정의 기운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치의 공간에서 비롯되나 천하만물을 잴 수 있습니다. 길고 짧음, 넓고 좁음, 가볍고 무거움을 모두 잴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것을 규범으로 사마언행을 단속하고 군자는 이것을 준칙으로 사마시비를 가립니다.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여 집안의 건곤을 안정시키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침상 한가운데 두면 중앙의 음기를 누르고 땅의 기운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방촌에서 비롯되어 천하를 재고 성인의 규범이자 군자의 자아 진풍은 처음에 장부를 생각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돈을 잴 수 있지만 종이로 되어 있어 중정의 기운이 없고 천하만물을 잴 수 없습니다. 주판도 셈은 하지만 길이나 넓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는 길이를 재고 천하를 잴 수 있으며 성인의 규범이자 군자의 척도이니 그 자체로 중정과 공평무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집에 자가 많은데 나무자인지 대나무자인지 쇠자인지 노승은 말하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세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노승은 약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세 번째 물건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영기와 희망을 취합니다. 이 물건은 당신네 약방에 있지만 약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기를 모을 수 있어서 한번 울리거나 사용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흩어지게도 할 수 있으니 오랫동안 쓰지 않거나 잘못 쓰면 집안의 인기가 흩어집니다. 잘 쓰면 백초당의 예전의 영광이 돌아오고 재물이 쌓이겠지만 잘못 쓰면 인기를 모으기는커녕 음기가 그 기운을 빌려 요동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앞에 두 가지를 틀린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것을 침대 발치에 두면 인기를 모아 침대 머리에 하늘, 중간에 땅과 호응하여 삼재의 형세를 이룰 것입니다. 약방에 있으나 약재가 아니고 인기를 모으기도 흩어지기도 하는 것, 진풍의 시선이 약방 곳곳을 훑었습니다. 저울대는 약재를 달지만 인기를 모으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약연도 아니고 약포장지도 아니었습니다. 문에 걸린 구리종을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딸랑거려 인기를 알리지만 손님이 줄어 종이 울리지 않으니 인기가 흩어졌습니다. 약재도 아니고 약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건 경객령이라 함부로 떼면 안 된다고 했고 인간 세상의 연기와 무슨 상관인지 헷갈렸습니다. 진풍은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묻으려 고개를 드니 노승은 이미 약방 문가로 가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풍은 급히 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노스님, 잠시만요. 소생이 우둔하여 도저히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제가 틀려서 가족을 해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노승은 가볍게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으며 뒷마당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진월에 방 안 빈 침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시주여,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만약 법대로 수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면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공양하고 찬탄하라 하였습니다. 빈승이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운명은 스스로 짓고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해 준다면 당신이 마음으로 찾고 깨닫지 못한 것이니 운을 불러와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진택의 물건일 뿐만 아니라 당신 효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어머니와 집안을 구하고 싶다면 자연히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다면 빈승이 알려주어도 틀릴 것입니다. 노승은 서산으로 넘어가는 석양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밤 자시 전까지 세 가지 물건을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자신은 음양이 교체되는 시간이라 음기가 가장 강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음기가 침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 신선이 와도 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말을 마친 노승은 진풍의 애원을 뒤로하고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회색 승복은 어둠 속에 흐릿해지더니 남쪽 거리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약방 문 앞에는 은은한 단향만이 맴돌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풍은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건, 세 개의 수수께끼. 시간은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이니 지금 저녁 7시가 넘었으니 4시간 안에 찾아내 올바른 순서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명법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안채 쪽을 보니 류씨는 여전히 혼수 상태로 숨이 희미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00일 안에 큰 화를 입는다는 경고, 여동생의 생전 웃는 얼굴, 조상의 현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 포기 안 해. 진풍은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씨 가문의 아들이자 백초당의 주인입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당혹감을 누르며 노승의 힌트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겼습니다. 첫째, 생발하는 양, 흙에서 자라고 하늘을 향하며 오곡이 아니고 온갖 맛을 내며 사악함을 쫓는다. 마늘과 쑥을 제외하고 갑자기 생강이 떠올랐습니다. 생강은 흙 속에서 자라지만 줄기는 하나씩 위로 뻗어 하늘을 향합니다. 집집마다 부엌에 있어 양념으로 쓰고 볶든 끓이든 다 들어갑니다. 게다가 성질이 따뜻하여 한기를 몰아내고 원신을 굳건히 합니다. 어머니가 늘 춥다고 하니 한기가 든 것이고 생강이 딱 맞습니다. 그래, 생강이야. 진풍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부엌 야채 저장고로 달려가 어머니가 저장해둔 신선한 흙 묻은 생강 중 가장 크고 실한 것을 골라 천으로 닦아 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했습니다. 둘째, 중정의 기운. 방촌에서 비롯되어 천하를 재고 성인의 규범이자 군자의 자아까 생각했던 자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한자 길이는 방촌과 통하고 천이나 약재나 땅을 잴 수 있습니다. 성인의 규범, 군자의 척도. 자는 공평과 정직, 중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일까? 진풍은 문득 아버지의 나무자를 떠올렸습니다. 조부 때부터 내려온 자단목으로 만든 낡은 자였습니다. 거기에는 눈금과 함께 공평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재를 잴 때 항상 이 자를 썼습니다. 당귀나 당삼을 1촌 길이로 자를 때 이 자로 재서 정확히 잘랐습니다. 수십 년 손때가 묻어진 씨 가문의 양기가 서려 있고 중정의 뜻과도 맞았습니다. 진풍은 서재 서랍에서 그 자단목 자를 꺼냈습니다. 매끄럽고 윤기 나는 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간 세상의 연기와 희망. 약방에 있으나 약재가 아니고 인기를 모으기도 흩어지기도 하는 것, 진풍은 다시 약방을 서성였습니다. 동령, 야견, 저울 때 다 아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쭈그리고 앉아 아래쪽 수납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광주리, 폐문함,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함으로 진월의 침대 머리만 무늬와 같은 참의 넝쿨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풍은 홀린 듯 상자를 열었습니다. 붉은 융단 위에 놓인 것은 패물도 문서도 아닌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든 둥근 몸체에 백초당 세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은색 방울 혀는 검게 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양령을 보는 순간 진풍의 동공이 수축하고 피가 멈추는 듯했습니다. 어릴 적 손님이 많을 때 아버지는 진맥하고 어머니는 약 다리느라 바빠서 그가 이 방울을 흔들며 놀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흔들어서 알렸고 손님이 많아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생이 죽고 약방이 썰렁해지자 어머니는 이 방울을 치워버렸고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흩어진 것입니다. 약방 물건이지만 약재가 아닙니다. 노승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양령 소리는 약방이 영업 중임을 알리니 인간 세상의 활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진풍은 망설였습니다. 이 양령은 동생 진월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어릴 때 진월도 이걸 흔들며 놀았고 그 청아한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이 죽고 어머니가 이걸 치운 건 보면 슬퍼서였습니다. 이걸로 진택을 하다가 동생의 영혼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까? 게다가 노승은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하여 잘못 쓰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걸 써도 될까? 진풍은 양령을 꽉 쥐고 백초당 글자를 문지르며 동생의 웃음소리와 방울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어머니, 쇠약한 아버지, 노승의 경고.
어머니와 가문을 위해 그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월아,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살리고 우리 집을 지키려는 거야. 네가 저승에서 안다면 오빠를 도와다오. 엄마를 도와줘. 진풍은 속으로 빌며 양령을 품에 넣었습니다. 생강, 자단목차, 양령. 세 가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자시 전에 동생 침대에 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진풍은 세 가지를 들고 살금살금 진월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깰까봐 안채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방문 앞에 선이 낮보다 더 심한 한기가 덮쳐왔습니다. 진풍은 몸을 떨며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커튼은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휘장이 바람도 없는데 살랑거렸습니다. 진풍은 침대로 가서 먼저 생강을 머리맡 베개 근처에 놓았습니다. 놓자마자 생강에서 미세한 온기가 퍼져나오며 방 안의 한기가 조금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어 자단목자를 침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자가 놓이자 침대의 흔들림이 멈추고 공기가 안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령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발치에 놓았습니다. 양령을 놓는 순간 딸랑하고 청아한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풍은 깜짝 놀랐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령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와 생강의 온기, 자의 무게감과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산한 한기가 사라지고 봄햇살 같은 따스함이 침대를 감쌌습니다. 진풍이 이불을 만져보니 차가움은 사라지고 뽀송뽀송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아까 저절로 열렸던 창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습니다. 진풍은 안도했습니다. 맞게 찾았고 순서도 맞았던 것입니다. 그때 안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아, 거기 진풍이 나가보니 아버지 진수업이 등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리방에서 뭐하니? 내 엄마가 방금 깨어나서 몸이 따뜻해졌다고 어리방을 보고 싶다 하시는구나. 진풍은 놀랍고 기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따뜻해지셨다고요? 그래, 진수업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춥지 않다며 일어나 걷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오려던 참이다. 진풍은 노승의 이야기와 물건을 찾은 과정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수업은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아내의 호전을 보고 지난 3년의 병고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병만 고칠 줄 알았지 이런 이치는 몰랐어. 효과가 있다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부자가 안채로 들어가니 류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전보다 훨씬 혈색이 돌고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풍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꿈에 월이가 나왔어. 월이가 이제 춥지 않다고 엄마 몸조리 잘하라고 하더구나. 진풍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 같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월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 잘 살아요. 백초당도 다시 일으키고요. 류씨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 씨 가문의 운세는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류씨의 병은 날로 호전되어 헛소리도 안 하고 추위도 타지 않게 되었으며 스스로 밥을 짓고 마당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초당의 장사도 다시 살아나 류씨가 나았다는 소문의 옛 단골들이 찾아와 카운터가 다시 북적였습니다. 이듬해 가을, 마당의 늙은 개수나무는 꽃을 가득 피워 향기가 온 거리에 퍼졌습니다. 진풍은 약방문에 서서 북적이는 카운터와 건강한 부모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노승의 가르침, 포기하지 않은 자신,
그리고 운명은 스스로 짓고 복은 스스로 구한다는 이치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진풍은 노승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자단목자와 양령을 꺼내 닦았고 진월의 방에 생강을 놓아두었습니다. 진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을 추억하고 그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이 빈 침대를 비워두지 말라 한 것은 단순히 음양의 기운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인기가 모이고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집안에 오는 주술이 아니라 가족의 효심, 성심,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고 양기가 족하면 어떤 사악한 기운도 물리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만약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거나 남을 위해 연설하면 이와 같은 공덕으로 미래세에 항상 백천 귀신이 밤낮으로 호위하여 나쁜 일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직접 재앙을 겪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진택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이 선을 향하고 자비를 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불교적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이해 보이지만 불법의 이치가 숨어있는 실화를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도 빈방의 한기나 꿈속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집안 어른 중에 특정 위치나 물건에 집착하는 분이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다른 이에게 깨우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길 바랍니다. 나무지장왕